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대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네, 각 당의 선거 전략과 대선의 이모저모를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미현 RN서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네.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좀 다녀왔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소위 야권의 후보가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문재인 후보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전국에서 지지를 골고루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좀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는 아무래도 정당들이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칫 어떤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선거운동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광화문에서 사실 0시에 영상을 먼저 찍으시고 대구에 갔다가 어제 유세는 또 광화문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네네. 또 제주를 찾고 또 호남 지역을 도는 유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 또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제 이제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네. 오늘 아침에 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적폐청산 그동안 얘기해오더니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네. 뭐 적폐청산은 사실은 이번 대선이 그야말로 촛불 대선이지 않습니까?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전국적인 통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대구를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제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적폐청산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물러난 것이 아니다. 네. 같이 추진을 해나가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메시지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호남을 찾았죠. 네. 어제 유세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호남을 찾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천의 방재센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안전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광화문에 와서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주를 들려서 광주를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첫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에서의 상징적 이미지는 국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이야기는 사람인자 행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에서 전주, 광주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구로 또 오후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같은 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손학규 대표는 울산에서 또 계속 올라와서 대구에서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자 이 구도를 좀 만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생명,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배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께서 뒤늦게나마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씀을 조금 뒤로 하고 통합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가셔서 그런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해주신다는 건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선거 운동 기간에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국민들 전체를 이렇게 용광 것처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된 자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가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DJ로 완전히 골로 보냈다. 지역 감정 조장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문재인 그 후보죠. 문재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전북 인사를 많이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박지원 대표가 호남의 특성상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오히려 살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은 그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인사가 차별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지역주의적인 감정을 좀 부추기는 듯한 우려가 있어서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을 그 당시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했고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그 수용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문재인 수석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호남에 대한 지역 감정이 아니라 당시 DJ 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햇볕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호남에서는 일종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그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어떤 그 타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말씀 중에 반박을 했으니까 좀 네네. 이따가 말씀 중에 반박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동선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시장을 돌면서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제 또 강조를 했죠. 네. 그 정치적 진단을 아마 서민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 강한 이미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수적 가치를 강하게 지키는 이런 정치적 행복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과 복원을 추구하려면 네. 지금 진단을 하건대 서민이 위험한 삶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뜻이 행보에 표출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유승민 후보도 안보 관련해서 좀 강조를 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 친화적인 행보를 좀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후보들의 첫날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는 부분이 큰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네. 첫날 다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가장 취약 지역인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뭐 통합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기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면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강주 호남에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거죠. 어쨌든 네. 간에 이 호남에서의 그 야권의 그 대선 주자는 그 호남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집토끼 결집을 하기 위해서 호남을 방문한 것 같고 이제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야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 뭐 TK에서 어느 정도 이게 받침이 지지율이 받침이 돼야 네. 되는데 TK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벌리면서 다시 집 나간 보수들을 흡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의 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다 세 당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다음 주 지지율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저평가 이제 전문가 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야 본인이 정말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그쪽에서 이제 표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첫날 유세를 보면 이 대선의 대장정을 이 각 당 후보들이 어느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가를 어제 뭐 대충 뭐 가늠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선거운동 이틀째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어디를 찾아갑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에서 시작해서요. 4.3 기념탑을 방문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남을 찾으실 계획이시고요. 사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없어서 예. 어제 저도 박지원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은 참 지금 시점에 적절하신 말씀이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제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실수를 하셨던데 네네. 혹시 속마음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했고요. 농담입니다. 예. 그러고 최근에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 이제 첫 번째 토론에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계승하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제 박지원 대표께서 뭐 DJ를 골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말씀도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 과연 그럼 지금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제대로 DJ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조금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강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배 의원께서 좀 해석을 또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그 박지원 대표의 아까 그 말실수 말씀하신 건 그 말실수로 치면 또 문재인 후보의 말실수로 또 치면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굳이 제가 뭐 다시 해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햇볕 정책에 대한 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햇볕 정책에 대한 승계 의지는 정확하게 이제 곧 공개됩니다만 중앙선관위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분명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대북 정책 공약집에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협력과 평화 증진을 통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명확한 철학적 기조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연하죠. 예, 예.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대한 역사적 승계 분명도 분명히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일부 말에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햇볕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말씀하시는 꼬투리를 것은 잡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근에 적절하지 양강구도 않으신 것 형성 같고요. 이후에 예.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너무나 많은 이른바 페이크 뉴스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온라인상에서의 일정 정도의 어떤 거짓 전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매일 들러가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근데 볼때 문재인 그런 후보 면에서는 측에서 가짜 제가 뉴스를 말씀드립니다만 퍼뜨린다는 제가 말씀 끝나고 말씀, 말씀드렸어요. 예, 그 그런 게 부분은 굉장히 좀 맞지 많지 않으신 않습니까? 것 저희들 같네요. 대변인 예. 성명도 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 승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호남 가서 무리하게 대북 선거를 이야기했다는 말씀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네. 공방을 주고받으시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사실 뭐 어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TV 토론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인데 5.18, 6.15 강령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TV 토론에서 1차 논란이 됐었는데 네네. 금태섭 그렇죠. 의원이 예. 반박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그것도 제가 또 정리- 명확히 팩트를 파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도 금태섭 의원께서 그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말을 했는데 예컨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강령을 만들 때 6.15를 빼자는 이야기를 안철수 당시 대표가 직접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직접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당시에 예. 대신했던 분이 그 글쎄, 작업을 글쎄. 진행을 했는데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윤영관 장관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윤 장관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어제 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니까 그분이 말씀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네. 그분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시에 초기에 창당 과정에서 이 그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측과 새정치 추진위원회 측과 이 윤영관 정 장관께서 이제 강령을 논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6.15 14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이념적인 논쟁의 빌미가 주는 것들은 조금 빼는 게 어떻겠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잠깐 실무선에서 제기를 했다가 이것이 윤 장관님이 걸려온 기자에게 그냥 사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그 다음날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며칠 동안 굉장히 기사화가 큰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그 기사화가 된 다음에 윤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게 이런 그 논란을 끼쳐서 그럴 때 괜찮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를 따져보면 어떻게 안철수 당시 대표가 6.15를 빼자는 이야기를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금태섭 의원도 그런 면에서는 금태섭 예.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아니요, 필요합니다. 금태섭 네. 의원도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한 것은 아니고 그럼요. 당시의 네. 상황을 설명하신 그러니까, 거고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게 예, 바라는 예. 게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팩트에 기반한 공세를 해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좀 가깝게 네. 가깝게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 내일 뭐 KBS 대선 후보 토론회 또 한 번인데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맞붙지 않을까,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일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PK 지역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PK에서 동풍이 좀 불어줘야 어쨌든 뭐랄까 인지도 는 네. 물론이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면에서 좀 반향을 일으킬 수 않을까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울산, 부산, 마산, 진주를 두고 계신데 네네. 지금 지지율 또는 그 보수 세력 집 나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집에 나간 것이 아니고 아직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저희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후보께서 방금 햇볕 정책 말씀하셨는데 부산 지역 민심도 양 후보께 기대를 했다가 안보면이나 하여튼 그 성향면에서 아마 진보가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수 가치를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5.18 관련해서 가산점 관련해서도 좀 지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사실 될까요? 가산점 부분은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봤듯이 뭐 군대 가산점, 네. 그다음에 그 교육 공무원 가산점,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받은 적도 있고요. 근데 5.18 가산점 부분은 5.18 관련해서 지금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보상해주는 보상법이 있고 또는
그만 가산점의 근거 법령이 예우법이 있고 네. 또 뭐 수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그래도 네. 일단 언론에 비치기에는 5.18 유공자 가산점과 관련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가산점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혹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라든가 유공자분들께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예우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가산제도가 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제 그 의견을 부분은 좀 좀 민감한 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은 하는데 이제 네.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이 마당에 이게 이제 취업이 벽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점을 부각이 되는 거고 예우라는 것은 상당히 보상이라든지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예우 가능한데 굳이 상대방의 취업을 막는 이런 작용을 하는 가산점으로 예우를 고집해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네, 검토를 하신 것 저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걱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취업 절벽에 부딪혀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 때문에 내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되는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잘 챙기겠다는 말씀. 국민의당 입장도요. 예. 홍준표 후보께서 뭐 워낙 말을 거침없이 하시니까 어떨 때는 사이다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말씀하신 5.18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재검토는 당시에 사실 5.18 유공자라고 하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 정통한 평가에 대한 기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그런 식의 어떤 거친 말씀으로 확인받으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고요. 또 동시에 그때 어제 같이 했던 발언 말씀 중에 예. 다 내가 선거에서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과거에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2017년에 그런 워딩까지 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다. 그리고 물론 뭐 홍 후보님 개인적인 캐릭터가 그러시니까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 왜 홍 후보께서 정말 거대 이당인 정말 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가를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 그런 좀 거친 말씀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상처가 주는 말씀, 우리들이 국민들의 자부심을 좀 이 자부심을 깨트리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좀 점잖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표현상에 이제 비유를 쓰거나 안 쓰거나 돌려 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라는 그 어떤 취향도 작용을 했지만 실제 가장 응축해서 표현하는 그 상황이 많이 있고요. 낙동강에 빠져 죽자 이 말을 사직생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걸 같은 이런 표현이라고 강한 발언들이 이제 결집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아니, 저는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하시는 걸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뭐 제가 자유한국당 네. 뭐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낙동강에 다 빠져 죽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만큼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성 발언이긴 하지만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보수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자임에도 불구하고 TK에서 오히려 뭐 국민의당 후보에게 지금 밀린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당히 지금 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 그리고 그만큼 본인의 지지층에게 지금 한 표를 좀 본인에게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본인의 캐릭터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다른 좋은 말로 하면은 또 이게 우리가 또 얘기하겠죠. 홍 후보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홍 후보스럽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판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또 한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가 샤이 보수 이야기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샤이 보수, 그러니까 지지율에 어떻게 잡히지 않는 이 보수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샤이 보수라는 것은 이게 보수층은 전 계층이 다 있다고 다 동의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가장 많다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60대 이상 아니겠어요? 60대 이상에서 보수층이 가장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50대, 그게 소위 말해서 연령 효과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보수화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60대 이상에서
여론조사상에서의 이제 보면은 이제 샤이 보수가 응답을 안 한다. 여론조사상에서 응답을 안 하고 다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갤럽 조사만 뭐 저희 조사를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갤럽 조사를 얘기를 한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안 돼요. 네. 무당층이. 그러니까 이제 이 2012년 대선만 하더라도 이쯤에는 무당층이 한 30%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30% 나오는 그 무당층 행방에 대해서 막 판별 분석을 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 후보와 성향은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정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60대 이상에서는 지금 이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하는 가반 이상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지금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뭐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의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보수당의 실망과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한 방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네. 의도가 복합적으로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대 이상에서 이 표심이 그대로 선거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약간 캐션 마크입니다. 지금 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남 TK 찾아가면서 20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뭐 언론에서 워낙에 이제 양강으로만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표심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분명 표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네. 지금 여론조사는 이 본인 표 행사하는 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끊는 분도 많고 안 받는 분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표본 추출하는 걸 보니까 이걸 과연 그 표심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뭐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최근 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또 비아냥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예측도 전혀 못했고 네. 그전에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경우만 해도 작년에 4.13 총선에 국민의당이 선전할 거라는 결과를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더 전문가진 계십니다만 여론조사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의 트렌드, 네, 네. 추세를 보여주는 데는 참고할 만하지만 네. 그것이 전체 5천만 국민들의 유권자의 전체 의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홍 후보님도 그렇고 문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안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응답률이 사실은 높지 않다라는 전반적인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 말은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여론조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층,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정확하신데 네. 전화를 받고도 끊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부동층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투표는 제가 정책을 전공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가 두 가지입니다. 그 후보를 너무 좋아서 투표장까지 걸어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저 후보가 너무 싫어서 저 후보를 막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투표장 가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예. 문 후보님 충성도 굉장히 높고 결집력 좋죠. 40%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결집력은 강합니다만 그만큼 또 비호감도가 많잖아요. 안철수 후보 뭐 이색적인 결집층이 다 모여있다 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장성에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의 선거일에 가서 좋아서 찍으러 가는 투표 유권자와 싫어서 찍으러 가는 투표 유권자가 과연 어느 유권자가 많이 가느냐가 이번 선거에 네.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 앞에서 감히 여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반기문 총장에 갔던 표가 안희정 쪽에 갔다, 안희정 쪽에 갔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상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는데요. 거기에 완전히 지금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층이 바로 이제 보수 표심이 지금 전혀 잡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홍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보수 표심이 지금 여론조사에 전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우리가 다 경기도 포천에서까지도 우리가 압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재보궐선거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싫어서 가는 후보도 있지만 네. 찍으러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보수였던 분이 싫어서 내가 한 표를 주는데 거기에 보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보수 후보를 찍지 않고 싫어서 더 싫은 후보를 가서 찍으러 가려면 상당히 반대 군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까지 가서 그동안 찍어왔던 보수 후보를 내가 제껴두고 더 싫은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찍으러 간다면은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국민의당이 우클릭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볕 정책 같은 경우는 보수층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우클릭하는 대북 문제도 우클릭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이분들이 끝까지 투표장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죠. 네, 저에게도 좀 발언 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방송하기 전에 우리 김미연 소장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 어느 여론조사의 유선 비율이 얼마고 무선 비율이 얼마고 네, 네. 응답률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시거든요. 방법과 질문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걸 안다는 그렇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는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면 네. 지금은 정말 분석적으로 들여다보시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무선 비율이 10% 정도 움직이면 지지율 변화가 한 3% 정도가 된다는 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매의 눈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겠지만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 표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안철수가 좋아서 안철수 후보를 찍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말 어떤 후보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만들 수 있는지 판단을 상당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랑 다른 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행사한 소중한 이 한 표가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지금 어디 가서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정처가 없는 보수 유권자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선거 기간 쭉 작년에 또 이 국민의당 창당 때부터 쭉 같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있는 중용의 정당, 중도의 정당은요. 우리 세력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힘이 좋을 때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왜 너 좌파가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요. 우파 쪽에서는 왜 우파가 아니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고 굉장히 왜소할 때는요. 양쪽으로부터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온갖 우리가 이 고난을 다 겪고 자강론으로 지금까지 와서 양강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도 개혁이라는 정체성 하에서 우리의 원칙에 맞는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당과 우리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 계속 확장하는 전략으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말씀이 방향을 갈 길어지시면 거라고 다 발언기 생각합니다. 한 번씩 다 드려야 되겠어요. 김현 소장님 이야기에만 반대 여론을 예.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네. 필요하시다면 드릴게요. 네.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일반 투표를 하시는 분들 심리에는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해서 그냥 공표되는 이런 게 아니고 대표성 없는 여론조사가 마치 여론을 형성하거나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긴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네. 국민들이 여론조사의 추이에 관심을 안 가지실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렇게 아니 근데 예, 저는 말씀이 이게 되는 선거 것 때만 같습니다. 되면 본인들의 좀 불리한 선거 그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 잘못됐고 좋은 결과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여론조사 덕분에 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점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측에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김종인 전 대표에게 합류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것은 뭐 김종인 대표께서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께서도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셔서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예 그렇게 유세에 합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께서도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는 저는 뭐 별 다른 차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 경선 이후에 뭐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상당히 뭐 양강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다시 네. 일강 구도로 좀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들의 보도도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김종인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김종인 대표가 이 새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합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저는 예. 이제 그 김종인 대표의 이제 합류를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타진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건 좀 A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만 해도 이방상소는 아닌 다른 종편에서 제가 출연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김종인 대표가 막 탈당을 하고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의 이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분께서 방송에서 그러셨어요. 제발 빨리 정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속 당내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느꼈던 김종인 대표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고 냉랭했습니다. 그럼 결국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나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들어가시겠습니까? 자기 뱃줄 자기가 버리고 가신 분이고 문재인 패권주의는 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내시고 나가신 분인데 제가 볼 때 박영수 의원이 다시 가서 다시 또 모셔온다는 것은 물론 박영수 의원 개인의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가신 김종인 대표에 대한 저는 A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단언컨대 물론 내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언컨대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이 합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런 수사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김종인 대표에 대한 예의를 좀 어긋나는 것은 안 했으면 아니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모시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캠프 중에 특정인이 한 이야기는 문재인 캠프 전체의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맞지 않지 표현하고 있다는 않습니까? 거죠. 아니 맞지 표현하고 않은 있기 때문에 것이죠. 이제 와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아니 새로운 저도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 있을 이야기하는 때 게 예, 좀 얼마나 말씀을 할 수 죄송합니다.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인이 그렇게 예전에 종편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어떤 분이라도 예우하고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의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하신 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취지도 설명하신 아니 거고요. 근데 박영선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요청한 것이죠. 네, 네. 개인 자격이 아닙니다. 아마 곧 예. 김종인 대표 반응이 나올 겁니다. 네. 지켜보십시오. 네.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예, 저희는 대한 가능성도 지금 네, 아시다시피 김동룡 상도동계의 자장이시라는 상도동계 분들이 상당히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쪽으로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분들이십니까? 그야말로 예전의 민주화의 거목들이신데 이런 식으로 사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주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 그 전신으로 들어가면 민주자유당이 될 텐데 민주자유당을 구성했던 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 것이 저는 보수층에게도 어떤 안정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해봅니다. 전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반대로 지금 영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러브콜을 같이 보내셨지 않았나? 언론 속에서 같이. 근데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 개혁을 표방하면서 민주당 좌파와 우파의 적대적인 의존 관계, 적대적 공쟁 관계라고 하는 양당 거대 구조를 깨고 나온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좌파에서도 합리적 좌파, 우파에서도 정말 합리적 우파에 대해서 항상 같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통합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당에 창당했던 공신이었던 분들을 모셔오겠다? 그전에 지난 SBS 토론회에서 안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뭘로 공격했습니까? 적폐 세력 연장 아니냐? 왜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느냐? 당신을 지지하는 TK와 보수는 적폐 아니냐라고 공격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적폐의 원조였던 민자당의 창당 공신 데려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려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 끝난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박영선 선대위원장의 재량권이고 자유의지일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놓고 마치 김종인 대표가 올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제가 정말 대변인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문재인 후보 측의 언론 플레이는 저희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듭시다. 오늘 여기 주제가 있는데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정말 비통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문재인 후보가 제주도 가는 길을 돌아서 다시 조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팩트에 의하면 그 유가족 측이 조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조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40분 동안 앉아서 마치 유가족과 굉장히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를 보고 정말 저는 겁이 납니다.
아니 정확히 있는 팩트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의 반론- 문 후보 측의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론 듣고 정말 드릴게요. 대변인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예.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팩트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팩트라는 것이 저도 상황을 좀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저는 정말 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가신 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명복을 비는 심정입니다. 저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모든 뭐 선거 운동에 관여되신 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안 났어야 했습니다만 사고가 났고요. 저희가 뭐 밀고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고 때문에 동생이 죽었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가족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밀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뭐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관계를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 좀 반론 말씀해 마저- 주시기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뭐 언론 플레이가 어떻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시면 저도 참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각 당의 공보단이나 대변인들은 당연히 그 캠프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항상 상대 측의 진영에서 들을 때는 정말 너무 과하다고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와 국민의당도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더 예. 추가로 취재를 좀 해보도록 예, 하고요. 예. 윤 대변인도 말씀. 네네. 네. 끼어들기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 아까 정운찬, 김종인 그분들 영입 문제와 관련돼서 예. 이제 양 후보 측에서 다툼이 있는데 실제 저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같이 행보를 하면 좋죠. 그런데 행보의 시기가 일단 공약이 전부 발표된 뒤에 그 특색 있는 그 성장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일단 좀 우려되고요. 그렇다면 세 분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 나올 수도 당연하죠. 네. 예, 당연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 후보 측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사람들을 참 많이 끌어모은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참 욕심이 많아졌다. 4년 전에 비해서 이제 문 후보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저는 욕심이 정말 지난번하고 너무 많이 달라 욕심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좀 문 들고요. 대표 쪽에서는 의지라고도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네, 저희가 의지인데 2012년에 권력 욕이 없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 이제 그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해졌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영입을 하고 싶겠죠. 새로운 인물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지향하는 점이 새정치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바랬던 그 새정치에 한호했던 거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를 좀 정치권에 수혈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직까지 크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은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이 두 캠프에서 이 영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지속되다 보면은 국민들로 하면 정치적 어떤 불신감을 좀 가중시켜서 투표율을 조금 더 낮추는데 저는 이런 것이 좀 일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길을 다니면은 포스터 많이 보이잖아요.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 텐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일단 당명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 때문에 보수표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포스터를 보시고 굉장히 흥미를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의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붙었던 선거 벽보와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죠. 얼굴만 중심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상반신을 보였고 당명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뭐 추미애 당대표께서 보수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 고정관념이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당 후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 최근 한 2주 사이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저 양손을 높이 치켜들고 저음의 목소리를 연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포스터는 따로
돈을 들여가지고 따로 스튜디오 찍은 게 아니고요. 그때 후보 경선 과정에 연설 장면 하나를 그냥 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거고 당명 삭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3번 안철수가 국민의당인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3번 당명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당명을 마치 감추고 보수표에 대해서 구걸하려고 한다면 정말 저희로서는 좀 일일이 응대하기 힘든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3번 그 포스터를 많이 보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네. 어떻게 아니요, 저 지적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포스터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요 후보가 5분인데 가운데서 손을 들고 계시니까 눈에 띄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민주당 공격하신 게 다 부러우셔서 그러신 겁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이 손을 들고 있는 포스터가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잘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저도 참 몰랐었는데 노태우 후보가 87년 당시에 당명을 빼고 포스터를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국민의당이 그 부분을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87년에 민주화 바람 이후에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명을 뺐을 텐데 네. 그 부분을 다시 좀 떠올리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 반박과 함께 저희가 팩트 체크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는 저 만드신 분 이재석 씨. 그렇습니다. 예. 이재석 씨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예. 그분 말로는 그냥 조언만 했을 뿐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어제 대변인단에서 계속 논의 과정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석이라고 하는 광고 천재분 아닙니까? 예. 젊은 층에 굉장히 어필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분의 의지대로 이제 한 건데 직접 그분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대변인단에서 처음에 논의 과정을 이제 공개하면 이재석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좀 공개를 하자. 이게 좀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대변인단 내에서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오후에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언론에 릴리스가 돼가지고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로서는 안철수 후보의 저 포스터가 이재석 광고 그분의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나 그분에게 누가 될까 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태우 후보 연상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태우 후보가 당시에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자신의 당을 숨기려고 했던 상황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당을 숨겨서 보수표 구걸한다는 식의 연상작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데요. 지금 그 부분을 본다면 성노선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고 언론의 뭐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이제 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저는 이게 이제 당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게 우리 색깔을 보면 이게 국민의당인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인물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당 후보 지지율보다 한 10%포인트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네. 거를 좀 감안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네.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이 국민들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나무만 보고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무와 숲을 보는데 이 숲을 이제 일종의 이제 제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민주당 후보였으면 안철수 후보가 만일에 민주당 후보였으면 당명을 뺐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좀 민주당 듭니다. 후보를 할 리가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